저는 간병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꽃뱀이라 불렀습니다. 재벌 회장 옆에 붙은 파렴치한 여자라고요. 그 집에서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그리고 결국 모든 게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꽃뱀, 악녀, 괴물. 저는 그 모든 욕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즐겼습니다. 서울 평창동 성채처럼 솟은 대저택에는 제3금융권의 거물 강학수 회장이 살고 있습니다. 평생 남의 눈물을 담보로 부를 쌓아온 이 노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은 제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유산 싸움에 미쳐 부모를 등졌고 홀로 남겨진 이 화려한 감옥에 저는 간병인의 가면을 쓰고 발을 들였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진은 철저했지만 저는 그들의 탐욕을 이용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포섭해 거액의 수수료를 약속하고 저를 VVIP 전담 베테랑 간병인으로 둔갑시켜 추천하게 했죠. 서류상 완벽한 경력과 가짜 추천서 덕분에 저는 의심 없이 저택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선한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의 손을 잡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이 집의 금고와 비밀 계좌들을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보는 강 회장은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아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제부터 그림자처럼 모실게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속삭임은 구원자가 아닌 그가 쌓아올린 제국을 무너뜨릴 파괴자의 선언이었습니다. 저택 장악의 가장 큰 걸림돌은 15년 차 가사도우미 박아주머니였습니다. 눈치 빠르고 성실한 그녀는 제가 강 회장에게 제공하는 식단이나 서류 처리를 가장 먼저 의심할 인물이었습니다.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법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이 집에서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치밀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 아내의 보석함에서 희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몰래 꺼내 박아주머니의 소지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보안 요원들과 비서진이 보는 앞에서 반지가 발견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나, 아주머니, 이게 왜 거기서 나와요? 저는 경악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고 결백을 주장하던 아주머니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강 회장 집안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박 아주머니는 그날로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저택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억울함에 통곡하며 대문을 붙잡고 울부짖는 그녀를 보며 저는 창가에서 서늘한 눈길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길을 방해하는 요소는 예외 없이 제거해야 했기에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미동도 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사라진 직후 저는 아무도 모르게 저택 뒷문을 빠져나와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병세 때문에 사람을 너무 의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이 돈으로 몸부터 추스르세요.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와 함께 미리 손을 써둔 정계 인사의 저택가사 도우미 추천서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벌어질 법적 소동에 휘말리지 않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택은 온전히 제 차지였습니다. 저는 가사 업무까지 자처하며 회장님 성격을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제가 다 할게요. 라며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서진은 돈을 밝히는 제 모습에 오히려 안심하며 모든 관리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안의 모든 마스터키와 보안 카드를 합법적으로 손에 쥐었습니다. 강 회장의 아내 윤 여사는 제 다음 타겟이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노리는 그녀는 저에게 눈엣 가시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녀에게 심신 안정에 좋다며 특수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장기 복용 시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고 집안에서 헛것을 보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강 회장이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회장님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다가 마음이 병드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저는 강 회장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이간질을 속삭였고 강 회장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설계대로 강 회장은 오직 저만을 유일한 생명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제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불가능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닦아주면서도 그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와 부동산 리스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 3금융권 회장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지하 자금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차갑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법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회장님의 인감을 도용해 재산을 빼돌리려다 제게 들켰어요. 신변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고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저는 위조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강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강 회장은 제가 내미는 서류들의 도장을 찍었고 윤 여사는 단 한 푼의 분할도 받지 못한 채 요양시설로 유폐되었습니다. 이제 저택에는 저와 강 회장만 남았습니다. 저는 법원에 강 회장의 성년후견인 신청을 완료했고 제가 실질적인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재산과 명예를 지켜드릴게요. 라며 웃어 보였지만 제 손은 이미 그의 부동산 명의를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상속을 요구하며 찾아왔지만 저는 강력한 법적 권한으로 그들을 차단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너희들의 불효를 원망하며 모든 관리를 나에게 맡기셨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기 전에 당장 나가라. 라고 소리치는 제 모습은 영락없는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꽃뱀이라 욕하며 침을 뱉었지만 제 법적 방패는 견고했습니다. 저는 강 회장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 계좌로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자산 관리였지만 실상은 완벽한 탈취였습니다. 저는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명품으로 치장하며 저택에서 매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강 회장 옆에서 고가의 와인을 마시는 제 모습은 비인간적임의 극치였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아마 저를 보며 세상에 저런 악녀가 있냐며 혀를 내두르셨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강 회장을 지하실에 마련된 별실로 옮겼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정숙한 곳이 필요해요. 이제 여기가 회장님 방이에요. 저는 문을 걸어 잠그며 비웃었습니다. 강 회장은 무력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방음이 완벽한 그곳에서 그의 목소리는 죽음처럼 적막했습니다. 저택의 주인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재산 탈취는 치밀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세무조사를 받기 쉽기에 저는 강 회장의 계좌에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제3국 법인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억 원의 자산이 합법적인 거래인 것처럼 포장되어 제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실의 강 회장은 이제 제게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를 찾아가 배달 음식을 대충 건네며 조롱했습니다. 회장님, 이 돈 다 못 쓰고 가실 텐데 억울해서 어쩌죠? 저라도 화끈하게 써드릴게요. 저는 그가 보는 앞에서 고가의 부동산 쇼핑을 즐겼고 강 회장은 절망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의 장남이 술에 취해 난입하려다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저는 테라스에서 우아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유언장에 내 이름은 지우셨어? 상속? 꿈도 꾸지 마. 저는 그를 무단 침입으로 고발했고
자식들이 절규할수록 제 승리감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저는 저택의 과거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소중히 여기던 골동품과 예술품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집안을 제 취향의 사치스러운 가구들로 채웠습니다. 강 회장이 아끼던 수천만 원짜리 수석들을 연못에 던져버릴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만의 왕국을 파괴하고 저만의 요새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윤 여사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비싼 병실로 옮겨주세요.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는 타인의 고통을 오직 제 평판 관리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제 돈을 보고 모여든 비굴한 아첨꾼들 뿐이었지만 저는 그 화려한 가면놀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탐욕스러운 여자의 끝이 어떨지 천벌이라도 내리길 바라셨을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려한 화장을 덧칠했습니다. 그래, 더 욕해봐. 어차피 이 돈은 다 내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더욱 잔인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강 회장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계 가족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저는 강 회장을 설득해 저를 양녀로 입적시키는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법적 딸이 되어야 영원히 곁에 남죠. 제 감언이설에 속은 노인은 결국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지하실의 강 회장은 기력이 다해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저는 적절한 치료를 방치하며 그의 고통을 즐겼습니다. 회장님, 의사를 부르면 제명의 이전 작업이 꼬이거든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그의 신음을 무시한 채 곁에서 명품 잡지를 넘기며 그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계좌의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와 해외 부동산으로 자산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이제 강 회장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고 저는 그가 숨을 거두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매일 그의 상태를 체크하며 아직도 버티네? 라고 중얼거리는 제 모습은 죽음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강 회장이 과거에 사채업을 하며 사람들을 협박해 뺏은 장부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장부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노인네도 지독하게 살았네. 남의 눈물 짠 돈인데 내가 좀 가져가는 게 뭐가 어때서? 저는 그 장부들을 가치 없는 종이더미처럼 방 한 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비서진에게는 거액의 입막음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회장님이 치매로 모든 권한을 제게 일임한다는 진술서 잊지 마세요. 돈 앞에선 충성심도 종이 한 장보다 가벼웠습니다. 비서진은 제 명령에 복종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원에 수영장을 만들며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지하실의 강 회장이 그 진동을 느끼며 자신의 영토가 훼손되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들리세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정원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저는 휠체어에 앉은 그를 억지로 창가로 몰아넣고 광경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강남 빌딩들을 사들였습니다. 이제 강 회장의 재산은 거의 다 세탁되어 깨끗한 정수연의 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젊은 여성 재력가라 부르며 우러러봤습니다. 꽃뱀이라는 꼬리표는 돈으로 지워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소송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온갖 도박과 비리 증거를 내밀어 입을 막았습니다. 너희도 깨끗하지 않잖아? 조용히 있으면 매달 용돈 정도는 줄게. 돈 앞에서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앉아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참 화려해졌네요. 이제 그만 가셔도 돼요. 저는 그의 호흡 보조 장치를 만지작거리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하실에서 신음하던 강학수는 결국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신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감님 가셨어요. 상속 집행 서류 바로 처리하세요. 장례식은 화려했습니다. 저는 비운의 미망인 연기를 하며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저를 욕했지만 저는 그들이 내미는 부조금과 사업 제안들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강학수의 돈은 이제 완전히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유해를 아무도 찾지 않는 산골에 뿌렸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남은 흔적들을 태우며 와인을 따 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드디어 내 세상이야. 재단 사무실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성공했어, 수연아.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과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요. 경찰이 내미는 서류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여 확인서부터 입적 서류까지 다 합법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학수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행위와 자금 세탁 정황을 들이밀었습니다. 검찰은 제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전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금 경로가 제가 모르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 계좌들은 뭐지? 제가 세탁한 돈들이 실시간으로 피해자 단체들에 이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조사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저는 여전히 악녀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변호사 부르기 전엔 한마디도 안 해요. 하지만 검사가 내놓은 서류 뭉치가 제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그것은 강학수의 진짜 범죄 장부와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제가 저택에 들어오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행위를 열거했습니다. 그래서요? 영감님 재산 차지하려고 머리 좀 쓴 거죠. 저는 끝까지 돈에 미친 여자처럼 행동하며 세상의 비난을 즐기는 척했습니다. 강 회장의 자식들은 제 재산을 압류하려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침을 뱉으며 너희가 가져갈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라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법정박에서도 저는 끝까지 돈에 미친 악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들이 제 기부 행위를 재산 은닉으로 몰아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저는 여왕처럼 군림하려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여기서도 여왕이야. 하지만 제 돈줄은 이미 법원에 의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하는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자금이 동결되었다는 건 제가 설계한 피해자 구제기금으로의 자동이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독방에서 거울을 보는 신용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넌 전설이 됐어. 시청자들은 이 지독한 여자의 끝이 파멸이길 바랐을 겁니다. 돈 때문에 영혼을 판 꽃뱀의 비참한 최후를 말이죠. 저는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이름이 되어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판결의 날, 검찰이 마지막으로 저를 소환했습니다. 정수연 씨, 당신이 복잡한 경로로 세탁한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대답했습니다. 어디긴요? 제 비밀 금고에 있겠죠. 아무도 못 찾을 곳에 말이에요. 하지만 검사가 내민 이체 내역서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척하는 제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사체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전에 기부되었다는 영수증이었습니다. 검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이 돈을 가질 생각이 없었죠? 네 모든 법적 장치는 기부를 위한 설계였습니까?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정수연의 동기가 정의로웠다 해도 법은 그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의 인감을 도용한 사문서 위조죄, 거동불능자를 격리한 존속유기 및 감금죄, 그리고 치밀한 자금 세탁과 금융실명법 위반까지 피고인은 이 모든 실정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탐욕스러운 꽃뱀의 얼굴이 무너지며 20년을 참아온 서늘한 복수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 돈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을 죗값이 얼마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복수의 완성입니다. 사실 저는 돈 때문에 저택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20년 전 강학수의 빚 독촉 때문에 눈앞에서 부모님을 잃어야 했던 어린 딸이 바로 저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식당 불판을 닦으며 법전이 닳도록 공부해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는 자를 벌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법을 가장 잘 아는 범죄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박 아주머니를 내쫓고 윤 여사를 요양원에 보낸 것은 나중에 벌어질 이 법적 소용돌이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분리시키기 위한 피신이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때 그들이 공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일부러 모질게 내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위해 새 직장을 구해두었고 윤 여사의 치료비를 뒤에서 몰래 완납해 두었습니다. 강학수를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가벼운 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돈을 이용해 그를 고립시키고 그 재산이 자신이 짓밟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법이 외면했던 정의를 저는 그가 만든 추악한 돈으로 직접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강학수는 죽기 전 지하실에서 제가 부모님의 사진을 보여주며 정체를 밝혔을 때 평생 쌓아올린 제국이 피해자들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절망 속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법을 어겨가며 감옥에 갈 각오를 한 이유는 바로 그 악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조사실에서 처음으로 평온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꽃뱀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20년 전에 채무를 정리하러 온 법대생이었을 뿐입니다.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저는 악녀의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를 꽃뱀이라 욕하던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피해자들에게 그 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 회장을 양부로 입적시키고 성년 후견인을 자처한 것은 직계의 가족의 상속권을 완벽하게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제가 합법적으로 처분하여 기부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법리의 빈틈을 메우고 자금 세탁의 경로를 피해자 단체로 향하게 설계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악마를 심판하기 위해 저 스스로 악마가 되어야 했던 그 시간들이 비로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날 저를 맞이해준 사람은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준 작은 반찬 가게에서 가져온 따뜻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수연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아주머니의 한마디에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제 가슴이 비로소 녹아내렸습니다. 강학수의 저택은 헐리고 그 자리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와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피눈물로 세워진 성벽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가는 사라졌지만 제 가슴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의는 때로 악마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증명해냈습니다. 노을 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저녁. 그것이 제가 그토록 갈구하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악마의 간병인 수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수연이의 시원한 복수극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믿음, 저희 채널이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수연이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